아버지 친구의 두 가지 잘못. 진식의 아들 진기가 7살 때의 일이랍니다. 진식은 친구와 자기 집 앞에서 정오에 만나 함께 볼일을 보러 가기로 약속하였어요. 그래서 정오가 되기도 전에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대문 밖에 나와 친구를 기다렸지요. 이때 대문 밖에는 어린 아들 진기가 혼자서 놀고 있었지요. 드디어 정오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친구는 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약속 시간에 정확히 나타나야지. 진식은 조금 더 기다렸어요. 그러나 친구는 정오가 지나도록 오지 않았답니다. 같이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 약속마저 늦겠는걸. 안 되겠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출발해야겠어. 진식은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어 혼자서 떠났답니다. 친구가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얼마 뒤였어요.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어왔지요. 친구는 진식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대문 밖에서 노는 진기에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니? 여기서 친구분을 한참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친구분이 오시지 않아서 할 수 없이 혼자 떠나셨어요. 진기의 대답을 듣고 친구는 화를 벌컥 내었답니다. 아니, 뭐야? 같이 가기로 약속해놓고 날 버려둔 채 혼자 떠나? 녀석은 하는 짓이 왜 그 모양이야? 사람도 아니군. 이때 진기가 입을 열었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은 아버지와 정우에 만나기로 하고 정우가 지나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친구와의 신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식 앞에서 아비를 욕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무례한 행동입니다. 진기는 이렇게 나무라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친구는 할 말을 잃고 얼굴을 붉힌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태자에게 자결을 명한 유리왕. 고구려는 유리왕 11년 선비족을 토벌한 뒤 동부여와 전쟁을 벌였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고 서로에게 피해만 줄 뿐이었어요. 그래서 유리왕 14년 동부여의 대소왕은 고구려의 화친을 제의했는데 유리왕은 그 제의를 받아들이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인질이 되어 동부여로 떠나야 하는 큰아들 도절이 이를 두려워하고 일부 신하들이 동부여와의 화친을 반대해 유리왕은 자신의 뜻을 거두어들이고 말았답니다. 동부여의 대소왕은 그해 11월에 5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로 쳐들어왔는데 폭설로 말미암아 철수를 해버렸어요. 이렇듯 동부여의 침략에 위협을 느낀 유리왕은 적을 막는 데 유리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겼지요. 유리왕은 국내성으로 떠날 때 둘째 아들인 해명 왕자를 졸본성에 남겨두었어요. 졸본성과 그 주위를 다스리게 하려고 말이지요. 유리왕은 몇 년 전에 죽은 태자 도절 대신 해명을 태자로 임명했답니다. 해명 태자는 힘이 세고 활을 잘 쏜다고 이웃 나라에까지 소문이 자자하였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인 황룡국 왕은 해명 태자가 활을 어떻게 다루는지 시험해 보려고 사신편에 해명 태자에게 단단한 활을 보내었지요. 아무리 힘센 장사라 해도 이 활 시위를 당기지 못한다고? 황룡국 왕이 내 힘을 시험해 보려는구나.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해명태자는 있는 힘을 다해 활을 당겨 두 동강이를 내고는 사신에게 말하였어요. 내 힘이 센 게 아니라 이 활이 약한 것이다. 이 일이 알려지자 크게 노한 것은 국내성에 있는 유리왕이었어요. 해명은 태자가 된 지 4년이 지나도록 졸본성을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태자가 졸본성 지역 사람들을 끌어모아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이놈이 이웃나라에 힘자랑을 해서 나라 망신을 시키다니. 오라, 그 힘을 믿고 반란을 일으켜 나를 몰아낼 속셈이구나. 유리왕은 황룡국 왕에게 사신을 보내 해명태자를 죽여달라고 부탁하였어요. 이에 황룡국 왕은 해명태자를 자기 나라로 초청했는데 그 씩씩한 태도와 굳은 마음에 반해 그를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었지요. 그러자 유리왕은 서기 9년인 유리왕 28년 3월에 졸번송으로 신하를 보내 해명태자에게 칼을 내주고 이런 명령을 내렸답니다. 너는 내 뜻을 쫓지 않고 힘자랑을 하여 나라 망신을 시켰다. 또한 불손한 마음을 품어 내게 불효를 저질렀으니 자결을 하도록 하라. 태자 해명은 유리왕의 어이없는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말을 달려 여진의 동쪽 언덕으로 가서 땅에 칼을 꽂아두고 그 위에 엎어져 자결하였지요. 이때 그의 나이 겨우 21세였답니다. 낮 도깨비의 심술. 옛날 아주 깊은 산골에 마음씨 착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화 한 번 낼 줄 몰랐지요. 따라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싸움이 없었어요. 싸움은커녕 목소리 한 번 높이는 일이 없었지요. 이 동네에 대한 소문은 도깨비 마을에까지 전해졌답니다. 사람이 싸움을 안 하다니 보통 일이 아닌걸. 심술궂은 도깨비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싸움을 붙일까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였어요. 이때 낫도깨비가 거만하게 뻐기며 말하였지요. 내 손에 걸리면 국물도 없어. 내가 그 동네 녀석들에게 싸움을 붙이고 오지. 낫도깨비는 마음씨 착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를 찾아갔어요. 이렇게 평화스러워서야 어디 사람 사는 마을인가. 지지고 볶고 싸워야 사람 사는 맛이 나지. 낫도깨비는 싸움 붙일 만한 일을 찾으려고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나 눈에 불을 켜고 봐도 그럴 만한 일은 찾을 수 없었지요. 도저히 안 되겠어. 무턱대고 싸움을 붙이자. 이렇게 생각한 낫도깨비는 밭에서 쉬고 있는 농부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농부들 눈에는 낫도깨비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곁에 와 있어도 전혀 알지 못하였지요. 키가 큰 농부가 뚱뚱한 농부에게 말하였어요. 이따 저녁 때 우리 집에 오게나. 함께 바둑이나 한 판 두세. 이때 낫도깨비가 키 큰 농부의 따귀를 갈겼답니다. 아야, 갑자기 왜 때리나? 내가 자네에게 섭섭한 일을 했는가? 매를 맞은 농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자기한테 잘못이 있느냐고 부드럽게 물었지요. 낫도깨비는 다시 한번 키 큰 농부의 따귀를 갈겼답니다. 철서. 이번에는 꽤 세게 때렸어요. 그러자 조금 반응이 왔답니다. 이 사람아,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야? 키 큰 농부가 약간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지요. 낫도깨비는 희죽희죽 웃으며 키 큰 농부의 얼굴을 주먹으로 연달아 석 대를 때렸답니다.
그러자 못 참겠다는 듯 키 큰 농부가 벌떡 일어섰어요. 시뻘겋게 부은 얼굴로 자꾸 일할 거야? 아니, 내가 자네에게 어쨌기에 이하다니야. 뚱뚱한 농부도 일어나 맞고함을 쳤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이번에는 낫도깨비가 뚱뚱한 농부의 배를 때렸어요. 날 쳤어? 임마, 친구를 쳐? 마침내 농부 두 사람은 서로 엉겨붙어 싸우기 시작하였지요. 마침 지나가던 아이가 그 광경을 보았답니다. 큰일 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아이는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지요.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싸움을 말렸답니다. 이 무슨 창피한 꼴인가? 그만 싸우게. 낫도깨비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지요.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때렸답니다. 아이고, 이 친구들이 사람 치네. 낫도깨비의 매서운 주먹은 인정사정 없었지요.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두들겨 팼어요. 그렇게 되자 두 사람으로 시작된 싸움은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점점 커져갔지요. 동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뒤엉켜 싸웠답니다. 낫도깨비가 거들지 않아도 싸움은 계속되었어요. 히히, 이제야 사람 사는 동네가 되었군. 심술궂은 낫도깨비는 피식 웃으며 동네를 벗어났답니다. 남대천의 처녀가 보낸 편지. 신라 중엽 때 지금의 강원도 강릉이며 당시에는 고구려의 명주였던 남대천 내 중간에 커다란 못이 있었는데 그 못가에 있는 집에는 연화라는 한 어여쁜 처녀가 있어 날마다 못가에 나와 고기에게 밥을 던져주었어요. 그러면 고깃떼들은 물 위로 올라와서 이 처녀가 던져주는 밥을 받아먹곤 하였지요. 이렇게 하기를 몇 해가 지나자 나중에는 연화의 발걸음 소리만 나도 그 고깃떼들은 물 위로 떠올라와 연화의 다리 밑으로 모여드는 것이었어요. 어느 봄날의 일이었지요. 하루는 연화가 못가에 나와 앉아 있으려니까 웬 남자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 못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그 이튿날도 역시 그 못가를 거닐고 있었지요. 이렇게 하기를 며칠이 지나자 하루는 그 남자가 연화 앞을 지나치면서 편지 한 장을 떨어뜨리고 가므로 이상히 여겨 주워보니 그것은 자기에게 사랑을 하소연하는 편지였어요. 그날부터 연화는 날마다 그 남자로부터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 번 주워 받았는데 그 남자는 이곳에 유학 와 있는 서생으로서 이름은 무월랑이라고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하루는 연화도 그 남자에게 편지 한 장을 써서 그가 올 때 땅 위에 떨어뜨리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러자 그 남자는 그 편지를 얼른 주워들고 펼쳐보았어요. 사연인즉 여자로서는 아무렇게 못하는 것이오니 당신은 지금부터 더욱 글 공부에 힘써서 입신양면을 하면 그때 부모의 승낙을 받아 당신의 아내가 되겠사옵니다. 하는 것이었지요. 이 편지를 보고서 무월랑은 그 이튿날 연화에게 그렇게 하겠다며 서울로 간다는 편지를 써서 전해주고는 그 못을 떠났답니다. 세월은 흘러 연화의 나이 성년이 되었을 때 그의 부모는 걱정을 하여 혼처를 정하고 오래지 않아 나를 받아 성례를 하려고 하였어요. 이것을 한 연화는 앞이 캄캄해졌으나 어떻게 하는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서울산 무월랑을 생각하고 가슴을 태우다가 붓을 들어 한 장의 편지를 써서 품 안에 넣고 못가로 나왔지요.
많은 고깃떼들은 연화가 나온 줄 알고 물 위로 떠올라 그녀의 다리 밑으로 모여들었어요. 연화는 고깃떼들에게 너희들은 오랫동안 내 손에 밥을 먹고 자라왔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내 청을 하나 들어다오. 서울에 간 뒤로는 한 장의 편지조차 없는 낭군에게 이 편지나마 전하여 주려무나. 하고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면서 그 편지를 물 위에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여러 고깃떼들이 서로 물려고 하다가 그 중에서 커다란 고기가 그 편지를 한 입에 삼키고는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한편 신라의 서울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무월랑은 어느 날 어머님께 드리려고 물가에 나와 커다란 고기 한 마리를 샀답니다. 집에 와서 물고기의 배를 가르니 그 속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와 읽어보니 그 편지는 분명히 연화가 자기에게 보낸 급한 사연의 편지였어요. 이것을 보고 난 무월랑은 자기 어머니에게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그 길로 강릉으로 가서 연화와 혼인을 하고 즐겁게 일생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 일로 그 못과 큰 바위 위에다가 정자를 짓고 그 이름을 무월랑의 월자와 연화의 화자를 따서 월하정이라고 했다고 하며 지금 남대천 중간의 둥근 바위가 그 옛날 월하정이 서 있던 자리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강릉 김씨는 이 무월랑의 자손들이라고 전하여 오고 있답니다. 김만덕 이야기 1750년 가을 제주도 11세의 소녀 김만덕은 배들이 오고 가는 구자마을의 항구를 서성거리며 북쪽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외동딸인 김만덕의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얼굴은 불안해 보였지요. 남편이 탄 배가 아직 기별이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멀리 누런 빛의 돛을 올린 배 한 척이 항구로 들어왔답니다. 김만덕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배로 달려갔어요. 배에서 사람들이 내렸답니다. 그러나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김만덕의 어머니는 배에서 내린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 배는 어디서 온 거요? 전라도 나주에서 오는 길이요. 제주도 사람 김응렬을 모르시나요? 열흘 전 나주를 떠났을 텐데요. 김응렬? 그 사람이 탄 배는 나주를 떠났는데. 김만덕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바람이 잘 불면 나주에서 제주도까지 하루 만에 넉넉히 올 수 있었답니다. 열흘 전 떠난 배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한 것이 분명하였지요. 김만덕의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김만덕은 아버지의 죽음이 믿기지 않았어요. 외동딸인 김만덕을 유난히 아끼는 아버지는 부지런한 상인이기도 하였지요. 미역, 전복 등을 배에 싣고 무태 나가 내다 파는 일을 열심히 한 덕분에 가족들은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제주도에 전염병이 돌았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김만덕의 어머니도 전염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김만덕은 졸지에 고아가 되고 말았지요. 아버지가 모은 재산도 이미 다 써버리고 김만덕의 두 오빠도 일을 하기엔 어린 나이였지요. 결국 그들은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답니다.
김만덕과 두 오빠는 어머니가 죽은 후 외삼촌의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외삼촌이 세 남매를 키우는 건 힘이 들었지요. 어느 날 외삼촌이 김만덕을 불렀답니다. 만덕아, 내 힘으론 더 이상 너를 먹여 살릴 수가 없을 것 같구나. 두 오빠는 친척들이 어떻게 하든 책임을 질 테다. 대신 너는 내가 소개해준 사람의 집에 들어가야겠구나. 누구 집에요? 우리 마을에 기생을 하다 은퇴한 월중선이라는 여인이 있다. 너를 받아준다 하니 내일부터 너는 그 집에서 살아야 한다. 만덕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기생의 집에 들어가면 언젠가 자기도 기생이 될 게 분명하였지요. 김만덕은 눈물을 머금고 오빠들과 헤어져 기생 월중선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부지런함을 배운 김만덕은 요령을 부리지 않고 제 할 일을 열심히 하였답니다. 머리도 좋고 눈치도 빨라 며칠 안가 김만덕은 월중선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어느 날 월중선이 김만덕을 불렀답니다. 너는 얼굴이 곱고 남의 마음도 잘 읽으니 기생으로 크게 성공할 것 같구나. 내 너를 제주 최고의 기생으로 키우리라. 싫으냐? 사람들은 기생이 천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한다만 그게 대수더냐. 평생 손에 물을 묻히면서 고생을 하는 하녀보단 낫지 않겠느냐. 그래도 저는 평범한 여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뭐라고? 평범한 여인? 평범한 여자로 살면 고생을 안 할 것 같으냐? 하오나. 더구나 우리 제주도 여자는 무태 가서 살 수도 없다. 천한 사람 취급받긴 마찬가지야. 잔말 말거라. 너는 내일부터 기생이 되는 거다. 결국 김만덕의 이름은 제주도 기생의 이름을 적은 명부에 올랐답니다. 이제 평생 동안 기생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이 된 것이지요. 소설 춘향전의 주인공 춘향은 이몽룡을 만나 대감댁의 마님이 되었지만 그건 소설 속의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지금 제주도는 살기 좋은 섬이지만 조선시대 사정은 달랐답니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는 말이 있지요. 말 그대로 조선시대에 출세하려면 한양에 올라가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공을 많이 세워 높은 벼슬 자리에 올라야 하였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태어나 공부를 제대로 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매우 힘이 들었지요. 육지에 비해 글을 배울 수 있는 서당도 적었고 과거를 보려면 바다를 건너 육지로 올라가야 했답니다. 제주 목사 등 제주도를 다스리는 사람도 대부분 육지에서 건너온 사람이었어요. 또 제주도는 전라도 지방처럼 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도 힘든 땅이었지요. 더구나 태풍이 자주 불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일도 많았답니다. 16세기에 먹고 살기가 힘든 제주도 사람들이 섬을 떠나 남해안 지방으로 옮겨갔어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떠나자 조선 정부는 함부로 제주도를 떠나 육지로 가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지요. 제주도 상인의 배도 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제주도의 항구를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난 여자는 사정이 더 딱하였어요. 여자는 조선시대를 지배한 남존 여비 사상 때문에 차별을 받았고 제주도 남자들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다가 죽으면 가족의 생계를 혼자서 책임져야 했답니다.
그러한 제주도의 기생은 어떤 처지였을까요? 기생은 관청에 소속이 된 여자로 관리들의 술자리에서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는 일 등을 하였답니다. 조선시대의 기생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 계급 중 가장 낮은 계급인 천민 취급을 받았어요. 다른 천민들에 비하면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을 기회가 많았지만 관청에 속한 노비 신세라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었답니다. 어린 김만덕은 제주도의 기생이 되었답니다.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닥친 집안의 불행 때문에 기생이 되고 만 것이었지요. 관청의 기생이 된 김만덕은 노래와 춤을 배웠어요. 그리고 술자리에 나가 기생의 일을 시작하였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김만덕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생각이 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은 더 분명해졌어요. 나는 기생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내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아. 나에게는 꿈이 있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서 살고 싶어. 김만덕은 얼굴이 고왔고 악기를 다루는 솜씨가 훌륭했답니다. 거기다 눈치가 빠르고 부지런하여 김만덕은 20대 나이에 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이 되었어요. 제주를 다스리는 관리로부터 제주도에 나란 일을 하러 온 관리들까지 두루 김만덕을 아껴주었지요. 어느 날 제주도를 다스리던 목사가 술자리를 열었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김만덕은 다른 기생들과 함께 관리들의 잔에 술을 따라주고 또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우었어요. 술자리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김만덕은 목사 앞에 엎드렸지요. 소녀, 목사 나리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사오니 허락해 주옵소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냐? 소녀는 제주도 상인 김응열의 딸로 태어나 아비와 어미가 죽은 후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나이다. 기생이 된 후 부끄러운 마음이 컸으나 10여 년간 기생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나이다. 목숨을 걸고 애원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제 이름을 기생 명부에서 빼주시옵소서. 기생 명부에서 이름을 빼달라. 당돌하구나. 한번 기생이 되면 기생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잘 알지 않느냐. 먹고 살기 힘든 섬에서 기생으로 살면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는 어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언정 이제부터는 보통 여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보통 여자의 삶이라. 목사는 애원하는 만덕의 얼굴을 보고 그녀가 얼마나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은지를 짐작할 수 있었답니다. 며칠 후 목사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김만덕을 기녀 명부에서 삭제한다. 김만덕은 이제 평민으로 돌아가도 좋다. 기생 생활을 그만둔 김만덕은 시집을 가서 평범한 여성이 되는 대신 남다른 선택을 하였어요. 당시 여성으로는 드물게 상업에 뛰어든 것이랍니다. 김만덕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어요. 제주도는 농사를 짓기 힘든 땅이다. 그러나 섬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잘 나지 않는 특산품이 있어. 이 특산품을 내다 파는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만덕은 기생생활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다 털어서 건이포라는 항구에 객주집을 차렸어요.
객주란 상품을 도매하는 역할을 하는 상인을 말하는데 객주집은 물건 판매 외에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상인들이 쉬어가는 숙박업소, 급한 돈이 필요한 상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 역할까지 했던 곳이랍니다. 김만덕이 객주집을 차린 건이포는 육지와 제주를 오가는 장사배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항구였어요. 장사를 하려면 좋은 자리에 가게를 내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김만덕은 일찌감치 그 사실을 알고 장사할 곳을 건이포로 정한 것이었지요. 장사는 순조로웠어요. 김만덕은 천성이 부지런하고 알뜰하였으며 또 머리가 좋은 여자였지요. 기생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아껴준 관리들과 제주도의 상인들도 그녀의 일을 지원해 주었답니다. 김만덕은 제주도의 특산물을 육지 상인들에게 팔아 큰 돈을 벌었어요. 당시 제주도의 특산물은 전복, 미역 같은 해산물과 말총으로 만든 갓과 망건이었지요. 김만덕은 제주 특산물을 팔아 이익을 남기면 그것을 다시 제주도에 필요한 곡식으로 구해서 다시 이익을 남기고 팔았답니다. 몇 년이 지나 큰 돈이 모이자 김만덕은 더욱 과감하게 투자를 하였어요. 육지에서 제주도에 건너온 상인들에게 특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배를 빌려서 그 배에 제주 특산물을 싣고 전라도나 충청도의 큰 시장에 가서 직접 판 것이지요. 제주도에 온 육지 상인들에게 한양에 팔 수 있는 물건을 육지의 시장에 직접 가져가 팔 경우 2냥, 4냥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제주도 시장을 벗어난 이런 과감한 투자 덕분에 몇 년 안가 김만덕은 건이포의 객주집 주인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상인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모든 게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랍니다. 장사를 하다가 돈을 떼기도 했고 물건을 싣고 제주도를 떠난 배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가라앉는 큰 손해를 보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김만덕은 좌절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돈을 번 후에는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먹는 것, 입는 것을 아꼈어요. 50대의 나이에 접어들었을 때 그녀는 제주도 최고 부자가 되었답니다. 어느 상인도 땅을 많이 가진 어느 양반도 따라올 수 없는 부자 김만덕. 그녀의 집에는 평생 일을 하지 않고 쓰기만 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의 돈이 쌓였지요. 그러나 이때 제주도는 섬 전체가 큰 어려움을 맞고 있었어요. 갑인년인 1794년 제주도 역사상 가장 극심한 가뭄이 들었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태풍까지 불어 제주도는 지옥 같은 섬이 되었지요. 하루가 멀다 하고 굶어 죽는 사람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먹을 것이 떨어진 사람은 말을 죽여 말고기를 먹었답니다. 당시 제주도를 다스리던 목사는 왕에게 편지를 보내었어요. 제주도 전 백성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나이다. 이들을 먹여 살릴 2만석의 곡식이 당장 필요하오니 하루라도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당시 흉년이 든 것은 제주도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른 지방은 제주도와 비교하면 그래도 사정이 나았답니다. 당시 조선을 다스리던 정조 임금은 급히 1만석의 곡식을 구해 제주도로 보내라고 명령하였어요. 그런데 곡식을 싣고 전라도의 영암 항구를 출발한 배 중에서 5척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가라앉는 사고가 일어났답니다. 결국 정부가 보내준 곡식으로 제주 사람들을 모두 살려내기는 힘든 상황이 된 것이었지요.
제주도 입구라 할 수 있는 건의포에서 객주집을 하던 김만덕은 누구보다 빨리 그 소식을 들었답니다. 소식을 듣자 김만덕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당장 곡식이 없으면 수많은 제주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게 뻔하다. 내가 배불리 먹는다 한들 매일 제주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밥맛이 있을 것인가? 소화나 제대로 되겠는가? 나는 누구 덕분에 돈을 벌었나? 제주도 사람들이 키운 특산품 덕분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다음날 김만덕은 객주집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항구에 정박한 모든 배를 구하라. 내가 가진 모든 돈을 줄 터이니 육지로 나가 곡식을 구해오라. 시간이 없다. 너희는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곡식을 구해 제주도로 와야 한다. 김만덕이 내놓은 돈은 1,000금이나 되었답니다. 며칠 후 김만덕의 돈으로 산 곡식을 실은 배들이 제주도로 돌아왔어요. 정부에서 보내준 곡식보다는 적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곡식이 실려 있었답니다. 건의포 항구에는 김만덕의 얘기를 들은 관청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배가 닻을 내리자마자 곡식을 관청으로 옮겼지요. 관청에서 곡식을 나눠준다더라. 소식이 알려지자 굶주리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관청으로 몰려들었어요. 덕분에 당장 죽기 일보 직전이던 수많은 제주도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답니다. 얼마 안가 제주도 모든 사람들이 건의포 객주 김만덕이 평생 모은 돈을 털어 곡식을 사온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김만덕을 칭찬하고 김만덕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제주도 곳곳에 메아리 쳤답니다. 기생 출신인 여자가 돈만 억척스럽게 모은다면서 김만덕을 깔보던 사람들도 김만덕을 존경하게 되었지요. 수많은 칭찬을 받은 대신 돈과 금이 가득 쌓여 있던 김만덕의 금고는 텅 비게 되었어요. 수십 년을 먹을 것 제대로 안 먹고 아낀 재산이 공중으로 사라진 것이지요. 그러나 김만덕은 기뻤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기쁨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김만덕은 이런 혼잣말을 하였지요.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그때까지 조선의 역사에서 김만덕처럼 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털어 그토록 많은 사람을 도운 일이 거의 없었답니다. 남자도 하지 못한 일을 기생 출신의 여자 상인이 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의로운 일을 한 김만덕 이야기는 바다를 건너 육지로 전해졌지요. 사람이 하는 말은 달리는 말보다 빠른 법이었어요. 며칠 후 한양에 있는 정조 임금도 이 의로운 제주도 상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정조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명령을 내렸어요. 어찌 이 의로운 상인을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봐라, 제주의 상인 김만덕을 한양으로 불러들여라. 1796년 김만덕은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배를 타고 제주도 앞바다를 건너 한양으로 향했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보는 한양이었어요. 김만덕은 상업에 종사하는 평민 신분이었지요. 평민 신분의 여자가 궁궐에 들어가 임금 앞에 서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답니다. 궁궐에서는 회의를 열어 김만덕에게 왕실의 의료기관인 내의원의 의녀 반수, 즉 여자 의사라는 직책을 주었어요.
한양에 도착한 지 며칠 후 김만덕은 궁궐로 들어가 임금 앞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조선이 생겨난 이래 궁궐에 살며 일하는 궁녀나 의녀가 아닌 평민 계급의 여자가 궁궐에 들어가 임금을 만나는 건 최초의 일이었답니다. 너는 참으로 갸륵한 일을 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려 한다. 네가 가장 바라는 일이 무엇이더냐?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저는 섬에서 태어나 자란 몸이오나 일생 꼭 해보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나이다. 천하제일의 명산이라는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래, 참으로 소박한 소망이로다. 오냐, 들어주마. 한양에 쉴 곳을 마련해 줄 터이니 푹 쉬었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금강산 구경을 실컷 하고 오너라. 정조 임금의 배려로 김만덕은 그의 겨울을 한양에서 났답니다. 정조 임금이 마련해 준 집에 살 때 한양의 사람들은 줄지어 그녀의 얼굴을 보려고 찾아왔지요. 이미 그녀는 한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이랍니다. 뿐만이 아니었어요. 최재공, 정약용 등 당시 이름 높은 선비들은 저마다 김만덕이 한 일을 책에 기록하거나 그녀를 칭찬하는 시를 지었답니다. 반년간 한양에 머물던 김만덕은 이듬해 봄 금강산 구경에 나섰답니다. 조정의 명령에 따라 마부와 하인이 그녀를 노새 위에 앉히고 길을 떠났지요. 금강산에 도착하기 전 머무는 곳마다 그녀의 의로운 행동을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숙소에 찾아와 그녀를 칭찬해 주었어요. 조선시대 제주도의 평민 여자가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세계 일주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답니다. 그런데 김만덕은 임금이 마련해 준 노새와 하인을 거느리고 내금강, 외금강을 두루 구경했던 것이지요. 금강산 여행을 마치고 한양을 거쳐 다시 제주도로 돌아온 김만덕은 객주집을 다시 운영하였어요. 제주도 사람들은 길을 가다 김만덕을 만나면 고마운 만덕 할머니라고 부르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였지요. 1812년 김만덕이 죽자 제주도 사람들은 돈을 모아 감사를 드리는 비석을 세워 김만덕을 영원히 기념했답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과 야자 나무. 옛날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민다나오 섬에 방고남사 플랑구이라는 나라가 있었답니다. 이 나라의 왕에게는 뿌뜨리 팀박나맛이라는 이름의 외동딸이 있었지요. 뿌뜨리 팀박나맛 공주는 무척 아름다웠어요. 공주를 보고 첫눈에 반하지 않는 남자가 없을 정도였지요. 공자는 공주에게 청혼하러 온 다른 나라 왕자들로 늘 북적거렸답니다. 이들은 공주에게 잘 보이려고 무진 애를 썼지요. 그러나 팀박나맛 공주는 이들한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귀찮고 짜증스러울 뿐이었지요. 이런 공주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왕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충고하였답니다. 공주야, 너의 나이가 벌써 19살이다. 이제는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나라 공주들을 보거라. 네 나이 또래는 이제 없어. 다 시집을 갔단다. 웬만하면 눈 딱 감고 결혼을 하거라. 너 좋다고 바다 건너온 왕자들이 궁전에 그득하지 않느냐. 그 가운데에서 한 명만 골라 잡거라. 전부 나무랄 데 없는 청년들이란다.
그러나 공주에게는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듣기 싫은 잔소리일 뿐이었지요. 사실 팀박나막 공주에게는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가 따로 있었답니다. 그는 궁전 정원사인 와타마마였지요. 공주는 남들의 눈을 피해 날마다 와타마마와 몰래 만나고 있었어요. 단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못 견디게 그리웠지요. 어느 날 왕은 공주를 좋아하는 다른 나라 왕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무술 시합을 열기로 했소. 여러분도 이 시합에 참가하기 바라오. 무술 시합에서 우승한 사람은 내 딸 팀박나막과 결혼시킬 예정이요. 왕의 말을 듣고 왕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들은 무술에 뛰어났지요. 저마다 우승을 장담할 만큼 빼어난 솜씨를 지니고 있었어요. 공주와 결혼할 절호의 기회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모두들 이렇게 생각하며 무술 시합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무술 시합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공주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할 판이었어요. 공주는 어두운 밤이 되자 정원으로 달려갔어요. 와타마마,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말이오? 전하께서 무술 시합을 열어 우승자와 저를 결혼시키신답니다. 뭐라고? 와타마마는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공주가 남의 아내가 된다니 눈앞이 캄캄하였지요. 두 사람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이제 헤어지면 영원히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지요. 한참 만에 공주가 입을 열었답니다. 와타마마, 우리 달아나요. 공주는 결연한 얼굴로 말하였어요. 다른 나라로 가서 함께 살아요. 우리들이 힘을 합치면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공주는 와타마마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와타마마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였지요. 와타마마는 열에 들뜬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그래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소. 고마워요, 와타마마. 그럼 내일 밤 이곳에서 만나요. 우리의 낙원을 찾아 같이 떠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정원에서 헤어졌답니다. 그런데 이때 아까부터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던 사람이 숲을 속에서 일어섰어요. 그는 루손 장군의 부하였지요. 루손 장군도 공주를 짝사랑하여 얼마 전부터 부하 하나를 시켜 공주를 살피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부하로부터 공주가 와타마마와 다른 나라로 도망치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루손 장군은 질투심에 젖어 부르르 몸을 떨었어요. 청원사 주제에 지체 높은 공주를 넘보다니 어디 두고 보자. 이튿날 밤 루손 장군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정원에 숨어들었지요. 밤이 되자 공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뒤이어 와타마마가 나타났지요. 바닷가에 배를 준비해 놓았어요. 빨리 이곳을 뜹시다. 와타마마는 주위를 휘둘러 보며 공주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때였지요. 정원에 숨어있던 루손 장군과 그 부하들이 튀어나와 두 사람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와타마마, 내 칼을 받아라. 루손 장군은 이렇게 소리치며 와타마마의 목을 쳤답니다. 와타마마의 머리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공주는 분노에 찬 목소리를 터뜨리며 와타마마의 머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팀박나마 공주는 머리통을 치마로 싸서 가슴에 안았답니다. 그리고는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방으로 달려갔지요. 공주는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머리통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하염없이 바라보았지요. 공주는 아흐레 동안 전혀 밖에 나가지 않았답니다. 궁전은 발칵 뒤집혔어요. 루손 장군과 그 부하들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답니다. 왕은 공주의 방문을 계속 두드렸어요. 얘야, 제발 문 좀 열어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이냐. 그리고 머리를 방 안에 두면 안 된다. 빨리 땅 속에 묻고 장사 지내야지. 안 그러면 죽은 사람이 하늘나라로 못 간단다. 왕은 공주를 설득하여 방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공주가 말하였어요. 아바마마,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바마마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해보아라. 와타마마의 머리를 제 방에서 바라보이는 창밖 정원에 묻어주십시오. 정원에 묻어달라. 알겠다. 그렇게 하마. 왕은 공주의 소원대로 와타마마의 머리를 정원에 묻어주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공주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와타마마의 머리를 묻은 곳에서 싹이 돋아나 있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보니 그 싹이 쑥쑥 자라 나무가 되어 있었답니다. 처음 보는 나무였어요. 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껑충 자라났답니다. 나중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올랐어요. 그러더니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열렸지요. 꼭 생김새가 사람 머리통을 닮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나무를 야자나무라고 불렀답니다. 화해한 삼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가 좋지 않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사이가 나쁜지 하루하루 싸움이 끊일 날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다 못한 아버지가 그 삼형제를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가서 각자 나뭇가지 5개씩을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아버지는 형제들에게 일렀지요. 나뭇가지를요? 그래.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신지요? 가져오라면 어서 가서 만들어 올 것이지 왜 그리 말들이 많으냐? 아버지의 불호령이 다시 떨어지자 삼형제는 서둘러 나뭇가지를 구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형제들은 나뭇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앞에 앉았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형제들에게 자, 너희들이 모아온 나뭇가지를 하나씩 부러뜨려 보거라. 삼형제는 쉽게 그것을 부러뜨렸지요.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말하였어요. 그럼 첫째야, 이제 남은 나뭇가지들을 전부 한데 모아 부러뜨려 보거라. 예? 한꺼번에요? 그래, 어서 해보거라. 첫째 아들은 그것을 부러뜨리지 못하였어요. 그럼 둘째랑 셋째도 해보거라. 첫째와 마찬가지로 둘째, 셋째도 역시 나뭇가지를 부러뜨리지 못하였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엄숙한 목소리로 얘들아, 보았느냐? 비록 나뭇가지지만 여러 개가 합쳐지면 그렇게 강한 힘이 생기는 것이란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서로 힘을 합하고 화목하게 지낼 때 비로소 집안이 평안하고 남한테 지지 않는 큰 힘도 생기는 법이란다. 예, 아버님, 정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라도 우애 있게 지내면 될 것이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삼형제는 크게 깨달았어요. 그 후에는 형제간에 서로 위하고 믿는 우애로운 형제가 되었답니다. 새끼 쥐와 눈먼 쥐. 옛날 어느 곳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말을 안 듣는 딸아이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딸아이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도 듣질 않고 어머니가 부엌 일을 시켜도 도망을 갔지요. 얘야, 너는 그렇게 말을 안 들어서 나중에 무엇이 되려고 그러니? 참다 못한 어머니가 딸 아이를 나무랐어요.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딸아이는 오히려 화를 내었지요. 우리가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너를 키웠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건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으니 당연히 하시는 일이잖아요. 부부는 기가 막혀 한숨만 내쉬었어요. 딸아이는 나이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힘이 없어 끙끙대며 일을 해도 못 본 척 하였답니다. 에헤이, 어찌 저런 딸이 다 있을꼬? 정말 버릇없는 아이라니까요. 우리 애들이 배울까 겁이 납니다. 동네 사람들은 딸 아이를 보며 손가락질을 하였지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나쁜 버릇을 배울까 같이 놀지도 못하게 하였어요. 안 놀아주면 혼자 놀면 되지 뭐. 딸아이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심해졌어요. 하루는 놀러 갈 데도 없고 해서 뒷방에 혼자 앉아 있었지요. 심심해.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그때 쥐구멍에서 작은 쥐 한 마리가 나왔어요. 쥐는 쌀알이 흩어져 있는 한쪽 구석으로 쪼르르 기어갔지요. 쥐는 쌀알을 입에 물고 쥐구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작은 쥐가 어미쥐를 끌고 나왔답니다. 저 쥐는 작은 쥐가 끄는 대로만 가네. 딸아이는 이상하게 생각되어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분명히 어미쥐와 새끼 쥐였지요. 어미쥐는 앞을 못 보는 장님 쥐였답니다. 생쥐는 찍찍 울면서 어미쥐를 데리고 쌀알이 있는 곳으로 갔지요. 어미쥐는 새끼 쥐가 가리켜 주는 대로 쌀알을 집어먹었어요. 어미쥐가 쌀알을 다 주워 먹자 새끼 쥐는 다시 어미쥐를 데리고 구멍으로 들어갔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딸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였어요. 어찌 새끼 쥐가 어미쥐를 데리고 다니며 먹을 것을 주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어요. 딸아이는 문득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났답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해주시는데도 심부름 하나를 안 했는데. 딸아이는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어요. 새끼쥐는 눈먼 어미쥐를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드리는구나. 딸아이는 훌쩍거리며 자기가 못된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날부터 딸아이는 마음을 고쳐먹고 부모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였고 시키지 않는 일도 찾아서 하는 효녀가 되었답니다.